칼날 같은 겨울 바람이 서울의 빌딩 숲 사이를 울부짖으며 지나갔다. 강민주는 낡고 더러운 담요를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다. 그의 유일한 보금자리인 골목 구석의 박스집은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만들어낸 깊은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다. 며칠째 이어진 굶주림에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는 듯했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는 그의 남은 생명력마저 갉아먹는 듯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러자 어김없이 과거의 망령이 찾아왔다. 최고급 이탈리아 원단으로 만든 맞춤 양복에 감촉 수십 명의 임원들 앞에서 회사의 미래를 브리핑하던 자신의 당당한 목소리, 그리고 도시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지던 펜트하우스의 서재,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가장 믿었던 친구이자 동업자의 배신, 그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나앉게 된 그날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그의 영혼에 새겨져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유능한 CEO 강민준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이름 없는 노숙자 도시의 흉물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받는 투명 인간일 뿐이었다. 그는 주머니 속을 더듬었다. 차가운 동전 몇 개가 손가락에 잡혔다. 오늘 하루 종일 구걸에서 얻은 전부였다. 이걸로는 따뜻한 국밥은커녕 편의점의 컵라면 하나 사기에도 턱없이 부족했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다시 눈을 감았다. 차라리 이대로 얼어 죽는 것이 더 편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귓가에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바람 소리치고는 너무나 규칙적이고 애처로웠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낑낑거리는 울음소리였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일으켰다. 세상 모든 것에 무감각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이의 울음소리는 그의 굳어버린 심장을 흔들었다. 그는 소리가 들려오는 골목 안쪽으로 비틀거리며 발걸음을 옮겼다. 골목은 더욱 어둡고 음침했다. 쓰레기 더미가 뿜어내는 악취가 코를 찔렀다. 그리고 그 쓰레기 더미 옆 얇은 담요 하나에 쌓인 채 버려진 작은 아이가 있었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아이는 얇은 원피스 차림이었고 추위에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두려움에 가득 찬 커다란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어떤 부모가 이 추운 겨울밤에 어린 자식을 이곳에 버리고 갈 수 있단 말인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이내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가 다가서자 아이는 겁에 질려 몸을 더욱 움츠렸다. 민주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얘야, 괜찮아. 아저씨는 나쁜 사람 아니야. 엄마 아빠는 어디 계시니? 아이는 대답 대신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민주는 아이의 앙상한 팔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이대로 두면 아이는 밤사이에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주머니 속에 있는 동전 몇 개. 그것은 그가 내일 아침까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이의 파랗게 질린 입술을 보는 순간 모든 망설임을 버렸다. 잠깐만 기다려.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올게. 그는 아이를 안심시키고는 서둘러 골목을 빠져나왔다. 그는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가 가장 따뜻한 호빵 하나와 작은 우유 한 팩을 샀다. 주머니에 있던 동전을 모두 털어내자 정확히 그 값을 치를 수 있었다. 자신의 뱃속에서는 여전히 굶주린 천둥이 울렸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다시 골목으로 돌아오자 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웅크리고 있었다. 민주는 아이의 앞에 쪼그려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빵을 내밀었다. 자 먹으렴. 뜨거우니까 조심하고.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호빵을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허겁지겁 호빵을 베어
물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는 민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한때 그는 수백만 달러짜리 계약을 성사시키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 작은 아이가 호빵 하나를 먹는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아이가 허기를 채우자 조금은 기운을 차린 듯했다. 민주는 자신이 덮고 있던 낡은 담요를 가져와 아이의 몸을 꼼꼼하게 감쌌다. 그리고 자신의 박스 집으로 아이를 데려왔다. 비록 초라한 공간이었지만 칼바람을 직접 맞는 것보다는 나았다. 그는 자신의 잠자리를 아이에게 내주고 자신은 그 옆에 웅크리고 앉았다. 아이는 경계심을 풀었는지 어느새 그의 곁에 바싹 다가와 잠이 들었다. 민주는 잠든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긴 속눈썹과 오밀조밀한 이목구비. 분명 사랑만 받고 자랐을 귀한 아이일 텐데 어쩌다 이런 곳에 버려지게 되었을까. 그는 아이의 뺨에 흐른 눈물 자국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아이의 새근거리는 숨소리를 듣고 있자니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듯했다. 그는 결심했다. 내일 아침이 밝는 대로 이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에 가야겠다고. 그때까지만이라도 자신이 이 아이를 지켜주어야 한다고. 수년 동안 오직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 살아왔던 그에게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낯설지만 강력한 온기를 주었다. 그는 잠든 아이의 몸 위로 담요를 다시 한번 잘 덮어주었다. 바깥의 바람은 더욱 거세게 울부짖었지만 박스집 안의 공기는 이상하게도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작은 아이의 체온이 그리고 잊고 있던 인간의 온정이 꽁꽁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그는 이 밤이 지나면 다시 혼자가 될 것이고 지긋지긋한 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는 한 아이의 작은 수호천사였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강민주는 딱딱한 바닥에서 몸을 일으켰다. 밤새 웅크리고 잔 탓에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질렀다. 그는 가장 먼저 옆을 확인했다. 작은 아이는 다행히 아직 곤히 잠들어 있었다. 어젯밤 덮어준 자신의 낡은 담요를 꼭 껴안은 채 간간히 새근거리는 숨소리를 내뱉었다. 그 평온한 얼굴을 보자 민준의 삭막한 마음에 희미한 온기가 번졌다. 그는 어둠이 걷히고 도시가 잠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렸다. 날이 밝는 대로 아이를 데리고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갈 생각이었다. 아이의 부모를 찾아주는 것, 그것이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올바른 일이었다. 어쩌면 아이가 사라지고 나면 자신은 다시 예전의 비참하고 외로운 노숙자로 돌아가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기로 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이가 부스스 눈을 떴다. 아이는 낯선 환경에 잠시 놀란 듯 두리번거리다가 곁에 앉아있는 민준을 보고는 이내 안심한 표정을 지었다. 민준은 어젯밤 편의점 주인에게서 얻어온 식빵 한 조각을 아이에게 내밀었다. 배고프지 이거라도 먹으렴. 아이는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를 하고는 작은 손으로 식빵을 받아 오물오물 먹기 시작했다. 민주는 그런 아이를 그저 말없이 바라보았다. 아이는 한참 동안 식빵을 먹다가 문득 반쯤 남은 빵을 그에게 내밀었다. 아저씨도 드세요. 그 작은 나눔의 행동에 민주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후 타인의 선의를 의심하고 세상을 향한 원망만을 키워왔다. 그런데 이 작은 아이가 그에게 조건 없는 온정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가 감동에 젖어 아이의 손을 잡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골목 어귀에서 여러 대의 자동차 엔진 소리가 동시에 들려왔다. 이 조용한 새벽에 그것도 이 버려진 골목에 어울리지 않는 육중하고 부드러운 소리였다. 민주는 본능적인 경계심에 아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잠시 후 골목 입구를 가득 메운 것은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들이었다. 차문이 열리고 잘 훈련된 경호원으로 보이는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일사불란하게 내려 주위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위압적인 모습에 골목의 칙칙한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민주는 아이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았다. 혹시 아이를 버린 부모가 자신을 유괴범으로 몰기 위해 사람들을 보낸 것은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상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경호원들이 양옆으로 길을 열자 가장 안쪽 차에서 한 노인이 내렸다. 그는 머리가 희끗희끗했지만 허리는 꼿꼿했고 그의 몸에 완벽하게 맞는 최고급 맞춤 양복은 그의 지위를 짐작하게 했다.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주위를 한번 훑어보더니 이내 민준과 그의 뒤에 숨은 아이를 발견하고는 그쪽으로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민준은 마른 침을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아이를 자신의 등 뒤에 완전히 숨긴 채 다가오는 노인을 향해 저기를 드러냈다. 누구신데 이 아이를 찾으시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추위와 긴장으로 거칠게 갈라져 나왔다. 하지만 노인은 그의 경계심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민준의 몇 걸음 앞에서 멈춰 서더니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 노인은 민준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숙였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고 그의 행동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어 보였다. 민주는 너무나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등 뒤에 숨어 있던 아이가 노인을 보더니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외쳤다. 김 할아버지. 아이의 목소리에 노인의 얼굴에 비로소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다시 한번 민준에게 고개를 숙이고는 자신을 소개했다. 제 이름은 김 비서실장입니다. 은성그룹의 회장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는 아이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서연 아가씨 밤새 무서우셨지요? 이제 괜찮습니다. 회장님께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성그룹,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거대 기업의 이름이었다. 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은성그룹 회장의 손녀란 말인가? 모든 상황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아이는 김 비서실장을 알아보고는 경계를 풀고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김 비서실장은 아이의 손을 잡고는 다시 민준을 향해 말했다. 회장님께서 은인을 직접 뵙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부디 저희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그의 말은 정중한 요청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는 무게를 담고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남루한 행색을 내려다보았다. 며칠째 씻지도 못한 몸, 누더기 같은 옷.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그들을 따라갈 수 있단 말인가. 그의 망설임을 읽은 듯 김 비서실장이 부드럽게 말했다. 외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신 고귀한 행동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부디 저희의 성의를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민주는 더 이상 거절할 명분을 찾지 못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경호원의 안내에 따라 검은 세단에 올라탔다. 푹신한 가죽 시트에 몸을 싣자 자신의 몸에서 나는 악취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부끄러웠다. 하지만 그의 옆자리에 앉은 아이 서연이는 그런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아이는 오히려 그의 옷소매를 꼭 붙잡고 그에게 의지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그 순수한 신뢰에 민준의 마음이 다시 한번 움직였다. 자동차는 미끄러지듯 골목을 빠져나와 그가 한때 매일같이 누비던 도심의 대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풍경들이 이제는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는 저 화려한 도시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을 만나러 가고 있었다. 차는 서울의 가장 부유한 동네인 평창동의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시 후 거대한 성벽과도 같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웅장한 대저택의 철문 앞에 멈춰 섰다.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압도적인 풍경이었다. 철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차는 잘 가꾸어진 넓은 정원을 지나 저택의 현관 앞에 멈췄다. 민주는 자신의 인생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대저택의 현관문이 열리자 강민주는 마치 다른 세상으로 들어서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바깥의 혹독한 겨울은 온데간데 없고 따뜻하고 향긋한 공기가 그의 몸을 감쌌다. 눈부신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에 달린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 벽에 걸린 유명 화가들의 그림들. 그가 과거에 누렸던 사치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압도적인 부의 풍경이었다. 그는 자신의 더러운 신발이 값비싼 카펫을 더럽힐까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칫했다. 김 비서실장은 그런 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를 안쪽으로 정중하게 안내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마주친 집사들과 하녀들은 그의 남루한 행색을 보고도 조금도 놀라거나 경멸하는 기색 없이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들의 잘 훈련된 태도는 이 집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짐작하게 했다. 모든 것이 고요한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저택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거대한 온실 정원이었다. 사계절 내내 푸르름을 뽐내는 희귀한 식물들 사이로 한 노인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는 얇은 담요를 무릎에 덮고 있었고 앙상한 손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다. 하지만 창백한 얼굴과 대조적으로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번뜩이고 있었다. 그가 바로 은성그룹에 살아있는 신화 박진수 회장이었다. 할아버지 서연이가 김 비서실장의 손을 놓고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다. 박 회장의 얼굴에 비로소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손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아이를 안심시켰다. 그리고는 그의 시선이 조금 떨어진 곳에 어색하게 서 있는 민준에게로 향했다. 그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민준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자네가 내 손녀의 생명의 은인이군. 박 회장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부인할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과찬이십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대답에 박 회장은 희미하게 웃었다. 요즘 세상에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드문지 자네도 잘 알 텐데. 잠시 후 유모가 와서 서연이를 데리고 나갔다. 아이는 민준을 향해 손을 흔들며 아저씨 또 만나요. 하고 외쳤다. 그 순수한 인사에 민준의 굳었던 얼굴이 조금 부드럽게 풀렸다. 온실에는 다시 두 남자와 그들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김 비서실장만이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박 회장은 민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세심하게 뜯어보았다. 강민준, 올해 나이 42, 전 SJ 이노베이션의 대표이사. 5년 전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박 회장의 입에서 나온 말에 민주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가 자신의 신분을 알고 있었다.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알고 계셨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었지. 한때 업계에서 가장 촉망받던 천재 경영인. 하지만 난 소문 따위는 믿지 않아. 내가 믿는 것은 오직 내 눈으로 직접 본 진실뿐이지.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나 역시 자네와 같은 경험을 했거든. 젊은 시절 목숨처럼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해 내가 세운 첫 번째 회사를 통째로 빼앗기고 거리로 나앉았지. 그때 맹세했다. 다시는 사람을 믿지 않겠다고. 오직 힘과 돈만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그의 이야기는 민준 자신의 이야기와도 같았다.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렇게 평생을 싸우고 또 싸워서 이 은성이라는 제국을 건설했네. 하지만 늙고 병들어 죽을 때가 되니 알겠더군.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내가 죽고 나면 내 재산을 노리는 하이에나 같은 놈들이 내 어린 손녀를 가만두지 않겠지. 그래서 사람을 찾고 있었네. 박 회장의 눈빛이 다시 한번 날카롭게 빛났다. 내 손녀를 지켜주고 이 거대한 제국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사람, 돈이나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용기와 선의를 가진 사람을 말일세. 김 실장을 통해 수많은 인물들을 물색했지만 마음에 드는 이가 없었지. 그러다 우연히 자네의 소식을 접했네. 과거의 천재가 노숙자가 되어 살고 있다는 기막힌 이야기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준의 반응을 살폈다. 그래서 자네를 지켜보게 했네. 자네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절망 속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았는지. 그리고 어젯밤 자네는 내 마지막 시험을 통과했어. 내게는 수십억 원보다도 소중한 내 손녀를 자네는 마지막 남은 동전 몇 푼과 맞바꿔 구해냈지. 이제 확신이 섰네. 자네야말로 내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박 회장은 휠체어를 움직여 민준의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그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자신의 마지막 제안을 건넸다. 강민준, 자네에게 은성그룹의 신성장 동력인 은성이노베이션의 대표 이사직을 맡기겠네. 자네의 능력을 다시 한번 세상에 증명해 보여. 그리고 성공한다면 자네가 이 은성그룹의 다음 주인이자 내 손녀 서연이의 법적 보호자가 되어주게. 그것은 실로 천지를 뒤흔들 만한 제안이었다. 길거리의 노숙자에게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제안하고 있었다. 민주는 너무나 큰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회장님, 지금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가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박 회장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내가 보는 것은 자네의 겉모습이 아냐. 나는 잿더미 속에 숨겨진 왕의 제목을 보고 있네. 잃어버린 자네의 명예, 빼앗긴 자네의 인생. 내가 그것을 되찾을 기회를 주겠네. 그러니 자네는 나를 위해, 그리고 내 손녀를 위해 싸워주게. 자네를 배신한 그놈들에게 자네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란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늙은 사자의 포효와도 같은 힘이 실려 있었다. 그날 밤 민주는 저택의 가장 좋은 귀빈실에서 잠을 깼다. 뜨거운 물로 몸을 씻고 하인이 가져다 준 깨끗하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수프와 갓 구운 빵으로 배를 채웠다. 방 한쪽에 놓인 거대한 전신 거울 앞에 서자 그 속에는 낯설지만 익숙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덥수룩했던 수염과 머리카락은 사라졌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과거의 상처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상처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것은 복수심이자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었고 한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돌아갈 시간이다, 강민준.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한 사람을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꾸어 놓기에 충분했다. 강민준은 더 이상 어두운 골목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는 은성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과거의 자신을 되찾았다. 최고의 디자이너가 만든 맞춤 양복은 그의 다부진 어깨와 넓은 등을 완벽하게 감쌌고 덥수룩했던 수염과 머리카락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그의 날카로운 턱선과 지적인 이마를 드러냈다. 변한 것은 외모뿐만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다시 과거의 총명함과 냉철함을 되찾았다. 오늘 그는 은성 이노베이션의 새로운 대표이사로서 첫 출근을 했다. 은성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이 회사는 차세대 기술 개발을 이끄는 곳이자 그룹의 미래 그 자체였다. 그가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로 하루아침에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새로운 CEO, 그의 정체에 대한 무성한 소문과 의심 그리고 경계심이 공기 중에 팽팽하게 감돌았다. 김 비서실장이 직접 그를 이사회 회의실로 안내했다. 회의실에는 은성 이노베이션의 핵심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날카로운 눈으로 민준을 뜯어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과연 이 남자가 우리를 이끌 자격이 있는가 하는 노골적인 의문이 담겨 있었다. 김 비서실장이 박진수 회장의 공식 임명장을 낭독하고 그를 소개했지만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는 좀처럼 녹지 않았다. 민주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는 준비된 연설문 없이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차분하게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여러분들이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을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있으며 은성 이노베이션은 이 변화를 이끄는 선두가 되거나 혹은 도태되어 사라지거나 둘 중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었다. 그는 지난 일주일간 밤을 새워 분석한 회사의 현황과 시장의 흐름에 대해 막힘없이 이야기했다. 회사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냈고 경쟁사들의 전략을 꿰뚫어 보았으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혁신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임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낙하산이 아니었다. 그의 통찰력은 실로 무서울 정도로 날카로웠다. 그의 취임 소식은 곧바로 재계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소식은 한 남자에게 비수처럼 날아가 밝혔다. 버텍스 홀딩스의 대표이사 최태석. 5년 전 민준을 배신하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지금의 자리에 오른 남자.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태블릿 PC로 강민준의 취임 기사를 보고 들고 있던 커피잔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와장창 소리를 내며 깨지는 커피잔처럼 그의 평온했던 세상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강민준, 말도 안 돼. 그놈은 죽었을 텐데. 최태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민준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후 그가 어디선가 비참하게 죽었거나 혹은 재기불능의 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그것도 자신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인 은성그룹의 핵심 계열사 대표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이것은 우연일 리가 없었다. 명백히 자신을 겨냥한 복수의 서막이었다. 그의 등줄기로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며칠 후 업계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대한민국 기술혁신 포럼이 열렸다. 그곳은 새로운 CEO인 강민준이 공식적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첫 무대였다. 그는 포럼의 기조 연설자로 나섰고 그의 연설은 청중을 압도했다. 미래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카리스마 넘치는 발표는 5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완벽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이 왜 천재 경영인이라 불렸는지를 세상에 증명했다. 연설이 끝나고 이어진 리셉션.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와 명함을 건네고 인사를 나누려 했다. 민준이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서 있을 때였다. 그의 앞을 한 남자가 가로막았다. 5년 만에 마주하는 얼굴 최태석이었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독사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이게 누구야? 강민준 대표 아니신가?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아주 용케 살아 돌아왔군. 주변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최태석의 노골적인 도발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민주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최태석의 손에 들린 와인잔을 바라보았다. 최태석 대표, 오랜만이군. 그 자리 아직은 앉을만 한가 보지. 주인이 돌아왔는데도 버티고 있는 걸 보면 말이야. 민준의 반격에 최태석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다. 민준의 말은 자신을 찬탈자로 규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주인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야. 내 놈은 끝났어. 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은성이라는 썩은 동아줄을 잡았다고 해서 내 처지가 달라질 것 같나.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민주는 한 걸음 더 그에게 다가섰다. 그리고 오직 그에게만 들릴 정도의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유령에게도 끝내야 할 일이 있는 법이지. 그리고 내 일은 바로 자네야 태석아. 그는 최태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를 스쳐 지나갔다. 최태석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멀어져가는 민준의 뒷모습을 이글거리는 눈으로 노려볼 뿐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최태석은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다. 그는 언론을 이용해 강민준의 과거 횡령 혐의를 다시 들추어내려 했고, 은성 이노베이션의 주요 프로젝트를 방해하기 위해 온갖 비열한 수단을 동원했다. 그는 어떻게든 민준을 다시 한번 끌어내리려 발버둥 쳤다. 하지만 민준은 더 이상 5년 전의 순진한 남자가 아니었다. 지옥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돌아온 그는 훨씬 더 냉철하고 강해져 있었다. 그는 최태석의 모든 공격을 예측이라도 한 듯이 가볍게 막아냈고 오히려 그의 허점을 파고들어 역공을 펼쳤다. 마치 숙련된 체스 기사가 미숙한 상대를 농락하듯 그는 차분하고 정교하게 최태석의 숨통을 조여가기 시작했다. CEO 집무실로 돌아온 민주는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자신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다보던 풍경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다른 건물, 더 높은 곳에서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힌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것을 되찾기 위해 돌아온 사냥꾼이었다. 유령은 자신을 배신한 자에게 가장 끔찍한 악몽을 선사하기 위해 칼을 갈고 있었다. 강민준의 귀환이 불러온 파문은 재계 전체를 뒤흔들었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단연 최태석이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강민준이라는 유령은 그의 성공 신화에 드리워진 가장 어두운 그림자였다. 그는 이대로 가만히 앉아 당할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민준이 은성그룹 내에서 자리를 잡기 전에 그를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로 결심했다. 최태석이 선택한 첫 번째 전쟁터는 정부가 주관하는 차세대 스마트 시티 구축 사업인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였다. 수조 원의 예산이 걸린 이 거대 프로젝트의 최종 사업자 선정에는 은성 이노베이션과 버텍스 홀딩스 단 두 회사만이 남아 있었다. 이것은 두 남자의 자존심과 두 회사의 명운을 건피할 수 없는 정면 대결이었다. 최태석은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의 첫 번째 공격은 언론을 통한 흑색 선전이었다. 그가 오랫동안 돈으로 관리해온 몇몇 기자들을 통해 은성 이노베이션의 핵심 기술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악의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또한 강민준의 5년 전 횡령 혐의를 다시 끄집어내며 부도덕한 경영자에게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사업을 맡길 수 없다는 여론을 조성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고 은성 이노베이션의 주가는 요동쳤다. 회사 내부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 혼란에 빠졌다.
임원들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민준을 압박했다. 대표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최태석 대표는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무모합니다. 프로젝트를 잠시 보류하고 일단 해명 자료부터 내서 여론을 잠재워야 합니다. 그들의 불안감은 단순한 우려를 넘어 새로운 리더에 대한 불신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태산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들을 그저 묵묵히 들었다. 모든 임원들이 말을 마친 후에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폭풍이 몰아칠 때 가장 어리석은 행동은 배의 속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돛을 활짝 펴고 파도를 정면으로 돌파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최태석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공격해 올지 그의 비열한 수를 손바닥 보듯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은밀하게 내부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최태석의 공격을 역이용할 치밀한 반격 계획을 준비했다. 그는 임원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하며 자신을 믿고 따라와 줄 것을 명령했다. 그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회의실의 불안한 공기는 점차 기묘한 기대감으로 바뀌어 갔다. 마침내 프로젝트 최종 발표의 날이 밝았다. 정부 부처의 고위 관료들과 학계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앞에서 두 남자는 운명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해야 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한 것은 최태석이었다. 그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버텍스 홀딩스의 기술력과 비전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묘하게 은성 이노베이션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잊지 않았다. 저희 버텍스 홀딩스는 안정성이 검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스마트 시티를 구축할 것입니다. 최근 불거진 경쟁사의 기술적 결합 논란과 같은 불확실성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프로젝트에 결코 개입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이미 승리자라도 된 것처럼 거만하게 발표를 마쳤다. 그의 발표 내용은 최근 은성에서 유출된 기밀 자료와 놀라울 정도로 흡사했다. 드디어 강민준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다. 그는 기술적인 설명을 하기에 앞서 심사위원들을 향해 정중하게 입을 열었다. 발표에 앞서 최근 저희 회사를 둘러싼 악의적인 소문들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내는 순간 술렁였다. 저희는 그 소문들을 퍼뜨린 언론사에 대해 이미 법적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의 기술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명백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의 당당한 태도에 심사위원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는 스크린에 복잡한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띄우며 자신들의 기술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혁신적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설명은 막힘이 없었고 모든 질문에 대해 완벽한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의 진짜 반격은 마지막에 준비되어 있었다. 사실 최근 저희 회사의 기밀 자료 일부가 경쟁사로 유출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폭탄 선언의 장내는 다시 한번 술렁였다. 최태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저희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방치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보안 스트레스 테스트의 기회로 삼았고 유출된 자료에는 의도적으로 몇 가지 치명적인 오류를 심어 놓았습니다. 민주는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을 띄웠다. 그곳에는 방금 전 최태석이 발표했던 버텍스 홀딩스의 시스템 설계도와 자신들이 의도적으로 유출시킨 오류가 담긴 설계도가 나란히 비교되고 있었다. 두 설계도는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다. 저는 버텍스 홀딩스가 어떻게 저희의 오류가 담긴 설계도와 거의 동일한 시스템을 구상하게 되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아마도 놀라운 우연의 일치겠지요. 그의 말은 직접적인 비난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비난보다도 치명적이었다. 그것은 최태석이 산업 스파이 행위를 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심사위원들은 경악했고 최태석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민주는 완벽한 체크메이트를 선언한 것이다. 결과는 불 보듯 뻔했다.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최종 사업자는 은성 이노베이션으로 선정되었다. 이 소식은 강민준의 화려한 복귀를 알리는 신호탄이자 최태석에게는 씻을 수 없는 굴욕적인 패배였다. 은성 이노베이션의 직원들은 열광했고 민준을 의심했던 임원들은 이제 그를 경애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날 밤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민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박진수 회장이었다. 그는 요란한 칭찬 대신 그저 나지막이 한마디를 건넸다. 잘했네. 내가 사람 하나는 제대로 본 것 같군. 그 담담한 인정의 말 한마디가 민준에게는 그 어떤 승리의 축배보다도 더 값지게 느껴졌다. 그는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첫 번째 전투는 끝났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승리는 강민준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은성 이노베이션 내부에서 그를 향했던 의심의 눈초리는 이제 절대적인 신뢰와 경애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단 한 번의 전투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고 회사를 완벽하게 장악했다. 이제 그에게는 자신을 올가매던 과거의 족쇄를 끊어내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칼을 갈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수비수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부터 공격수가 되어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자들을 하나씩 사냥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첫 번째 행보는 박진수 회장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그는 회장에게 자신의 과거를 둘러싼 음모의 진실을 밝히고 싶다는 뜻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밝혔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던 노회한 회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김 비서실장에게 지시를 내렸다. 다음 날 민준의 사무실로 2명의 남자가 찾아왔다. 은성그룹 감사팀의 전설로 불리는 독사 안치환 팀장과 법무팀 최고의 브레인으로 통하는 이정민 변호사였다. 그들은 박 회장의 가장 날카로운 창과 가장 단단한 방패였다. 그들이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일을 위해 움직인다는 것은 이 일이 곧 은성그룹 전체의 일이 되었음을 의미했다. 민주는 그들 앞에서 지난 5년간 자신이 곱씹어왔던 모든 기억의 조각들을 꺼내놓았다. 그가 SJ 이노베이션의 대표로 있을 당시 최태석이 주도했던 수상한 해외 프로젝트 불투명했던 자금의 흐름,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이 횡령 누명을 쓰게 된 마지막 이사회 회의의 정황까지. 그의 기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고 구체적이었다. 최태석은 혼자가 아니었을 겁니다. 당시 재무 담당 이사였던 배상무와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윤상철. 그 두 사람이 그의 가장 핵심적인 조력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준의 지목에 안 팀장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들은 민준이 제시한 단서들을 바탕으로 5년 전의 기록들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다. 거대한 진실을 향한 대수술이 시작된 것이다. 그들의 조사는 은밀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안 팀장의 조사팀은 최첨단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이용해 삭제된 SJ 이노베이션의 과거 서버 기록들을 복원해냈다. 그곳에서는 최태석과 그의 공모자들이 민준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조작했던 수많은 이메일과 가짜 결제 서류들이 발견되었다. 그들은 민준의 디지털 서명을 도용하여 유령 회사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던 것이다. 이정민 변호사는 그 비자금의 흐름을 추적했다. 돈은 여러 단계의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조세 피난처의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갔고 그 최종 종착지는
최태석과 그의 공모자들이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의 범죄 행각은 명백한 증거가 되어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 즉 그들의 음모를 증언해줄 내부 증인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당시의 임직원들은 대부분 버텍스 홀딩스로 자리를 옮겨 최태석의 수족이 되어 있거나 혹은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다물고 있었다. 조사가 교착 상태에 빠지려던 그때 민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바로 당시 재무팀에서 일하던 오정식 과장이었다. 그는 강직한 성품을 가졌지만 융통성이 없어 항상 배상무와 갈등을 빚었다. 그리고 민준이 쫓겨난 직후 그는 의문의 권고사직을 당했다. 민준은 직감했다. 그라면 무언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안 팀장은 즉시 오정식 과장의 행방을 추적했고 그가 지금은 귀향하여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안 팀장과 이 변호사가 시골 마을의 작은 서점을 찾아갔을 때 오정식은 처음에는 극도로 경계하며 그들을 피했다. 그는 5년 전의 일은 모두 잊었다며 자신을 내버려 두라고 소리쳤다. 최태석이라는 이름이 주는 공포는 여전히 그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의 완강한 태도에 조사팀이 철수하려던 순간 서점 문을 열고 민준이 직접 들어섰다. 오정식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강민준을 보고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경악했다. 그는 한때 자신이 가장 존경했던 상사였다. 대표님, 살아 계셨군요. 그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민주는 그런 그의 어깨를 조용히 잡았다. 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지요. 이제는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가 왔습니다. 민주는 그를 협박하거나 회유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진심을 담아 정의를 향한 마지막 용기를 내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오정식과 그의 가족의 안전을 은성그룹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준의 진정성 있는 눈빛과 그의 뒤에 버티고 선은성 그룹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 오정식의 오랜 두려움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서점 안쪽의 비밀 금고에서 낡은 회계 장부 하나를 꺼내왔다. 그것은 그가 해고당하던 날 몰래 빼돌렸던 비자금 관련 이중 장부의 원본이었다. 그 안에는 최태석과 공모자들이 어떻게 회사에 돈을 빼돌렸는지, 그 날짜와 금액, 그리고 자금의 흐름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범죄를 증명할 스모킹 건이었다. 장부를 건네받은 민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잃어버린 5년의 세월이었고 되찾아야 할 명예였으며 잔인한 배신자들을 향한 사형 선고문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이제 그는 자신을 물어뜯었던 하이에나들을 사냥할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된 것이다. 사무실로 돌아온 민주는 장부에 적힌 배신자들의 이름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동료이자 친구로 믿었던 이름들이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오직 강철 같은 냉정함만이 남았다. 그는 안치환 팀장과 이정민 변호사를 향해 나지막이 명령했다. 공격 준비를 시작하지. 한 놈도 남김없이 전부 끌어내릴 걸세. 복수의 칼날이 마침내 적들의 심장을 겨누기 시작했다. 복수를 위한 칼날은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다. 강민준과 그의 팀은 최태석과 그의 공모자들을 한 번에 무너뜨릴 완벽한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민준은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기로 했다. 서두르는 복수는 실수를 낳는 법이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제 전쟁터 바깥에서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는 차가운 전략가의 모습에서 잠시 벗어나 그들을 만나러 갈 필요가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어느새
익숙해진 박진수 회장의 대저택으로 향했다. 일주일에 2번 그는 박 회장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그것은 딱딱한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었다. 마치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손녀가 함께하는 평범한 가족의 식사 시간과도 같았다. 그 시간만큼은 강민준도 복수에 불타는 유령이 아닌 평범한 한 남자로 돌아갈 수 있었다. 민준 아저씨 저택의 문이 열리자마자 작은 아이가 종달새처럼 달려와 그의 다리에 매달렸다. 5살배기 서연이었다. 아이는 처음 만났을 때의 겁먹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밝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라나고 있었다. 민주는 아이를 번쩍 안아들었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는 그의 지친 영혼을 치유하는 최고의 명약이었다. 그는 서연이와 함께 정원을 산책했다. 아이는 그에게 자신의 비밀 장소를 보여주기도 하고 새로 배운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다. 그러다 문득 아이는 하늘을 가리키며 물었다. 아저씨, 저 구름은 왜 아저씨처럼 혼자 있어요? 아이의 엉뚱하지만 날카로운 질문에 민주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아이는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꿰뚫어 보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글쎄, 저 구름도 곧 다른 친구 구름들을 만나게 될 거야. 서연이처럼. 민준이 부드럽게 대답해 주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뺨에 자신의 작은 뺨을 부볐다. 그 따뜻한 온기에 민주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 벅찬 감정을 느꼈다. 그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저녁 식사 시간 박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2사람이 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식탁에 마주 앉아 그는 민준에게 사업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 그리고 서연이의 부모님, 즉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자신의 아들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것은 회장으로서가 아닌 한 사람의 아버지이자 할아버지로서 건네는 이야기였다. 나는 평생을 싸우며 살아왔네. 박 회장이 나지막이 말했다. 회사를 지키고 돈을 지키기 위해서였지. 하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내 아들 내외를 지켜주지는 못했어.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이 어린 손녀와 이 거대한 제국뿐이야. 그래서 자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네. 회사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탁이야. 그는 서연이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 아이의 마음을 지켜주게. 돈이나 권력보다 한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도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자네가 진정으로 이 아이의 보호자가 되어준다면 이 제국은 기꺼이 자네에게 물려주겠네. 그의 말은 유언과도 같은 무게를 담고 있었다. 민주는 그제야 깨달았다. 박 회장이 자신에게 준 것은 단순한 부와 명예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책임져야 하는 신성한 의무였다. 그는 최태석을 향한 복수가 단지 자신의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한 개인적인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절감했다. 그것은 서연이와 같은 약한 존재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의로운 전쟁이 되어야만 했다. 그날 밤 민주는 저택의 귀빈실에 머물게 되었다. 깊은 밤 어디선가 아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조용히 서연이의 방으로 향했다. 아이는 침대에서 몸을 웅크린 채 악몽을 꾸는 듯 훌쩍이고 있었다. 엄마, 아빠, 서연이 버리지 마. 그 애처로운 잠꼬대에 민준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는 조용히 아이의 곁으로 다가가 침대가에 걸터 앉았다. 그리고는 아이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주기 시작했다. 괜찮아, 서연아. 아저씨가 여기 있잖니. 이제 아무도 너를 혼자 두지 않아. 아저씨가 약속할게. 그의 따뜻하고 나지막한 목소리에 아이는 차츰 안정을 되찾고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민주는 잠든 아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맹세했다.
이 아이의 웃음을 빼앗아 가려는 자는 그 누구든 용서하지 않겠다고. 최태석과 그의 공모자들은 단순히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선의와 신뢰를 짓밟은 자들이었다.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그의 숙명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을 나서는 강민준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눈빛이 차가운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이제는 그 안에 따뜻하고 굳건한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이 아니었다. 그는 하나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수호자였다. 새롭게 싹튼 가족이라는 이름의 씨앗은 그에게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거대한 힘을 주었다. 강민준이 5년 전에 회계 장부를 손에 넣었다는 소식은 최태석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미친 사람처럼 물건들을 집어 던지며 분노를 터뜨렸다. 그의 완벽했던 성공 신화,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한 것이다. 공포는 그를 이성을 잃은 짐승으로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강민준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한밤중에 자신의 옛 공모자들, 즉 현재 버텍스 홀딩스의 핵심 임원이 된 배상무와 윤상철을 비밀스러운 장소로 호출했다. 5년 전의 범죄를 공유한 세 남자는 서로를 의심과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강민준이 오정식을 만났다고 한다. 최태석의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이중 장부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이제 그들 뿐이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모두 끝장이야. 배상무가 불안에 떨며 소리쳤다. 당신이 어떻게든 막았어야지. 그놈을 살려두는 게 아니었어. 그들의 비난에 최태석은 이성을 잃고 폭발했다. 시끄러워.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가 달라져.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정말로 다 죽는 수가 있어. 그의 광기 어린 눈빛에 두 사람은 입을 다물었다. 최태석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뱀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자신의 마지막 계획을 털어놓았다. 회사를 공격해봤자 소용없어. 그놈의 뒤에는 은성그룹이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놈의 회사가 아니라 그놈의 심장을 공격해야 해. 그는 두 사람에게 강민준과 박진수 회장, 그리고 어린 손녀 박서연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그 늙은이와 강민준에게 그 계집애는 단순한 손녀 이상이야. 그들의 유일한 약점이지. 그의 계획은 악마의 속삭임과도 같았다. 아이를 납치하거나 혹은 사고를 위장하여 해를 가하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박 회장은 충격으로 쓰러질 것이고 강민주는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대중의 비난 속에서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그것은 더 이상 비즈니스가 아닌 인간이길 포기한 자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같은 시각 강민주는 박 회장의 저택에서 이정민 변호사와 함께 최태석을 향한 법적 공격의 마지막 단계를 검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정원에서 놀고 있는 서연이에게 쏠려 있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그는 최태석이라는 남자가 어떤 짓까지 저지를 수 있는 인간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회의를 마친 후 민주는 김 비서실장을 조용히 불렀다. 실장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서연 아가씨의 경호를 최고 등급으로 올려주십시오. 유치원은 물론 저택 내부까지 단 한순간도 감시의 눈을 떼지 말아주십시오. 최태석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의 진지한 표정에 김 비서실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다. 은성그룹에 보이지 않는 방패가 서연이의 주위를 겹겹이 에워싸기 시작했다. 며칠 후 최태석은 마침내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거액의 돈으로 전문 해결사들을 고용했다. 그들의 목표는 서연이가 다니는 최고급 사립 유치원이었다.
그들은 유치원의 배관 수리공으로 위장하여 내부로 잠입했다. 하원 시간이 되어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아이를 납치할 계획이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서연이가 유모의 손을 잡고 유치원 문을 나서는 순간 해결사 중 한 명이 아이에게 다가가 말을 걸며 시선을 끌었다. 다른 한 명은 뒤에서 아이를 낚아채 달아날 준비를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주변에 서 있던 평범한 행인 정원사, 그리고 주차 관리원으로 보였던 사람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은성그룹의 최정예 보안 요원들이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소리 없이 신속했다. 단 몇 초 만에 해결사들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제압당했다. 아이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유모의 손을 잡고 차에 올라탔다. 모든 상황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정리되었다. 하지만 그날 밤 붙잡힌 해결사들이 감금된 은밀한 장소에서는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었다. 김 비서실장과 안치환 팀장 앞에 끌려온 해결사들은 처음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은 오래가지 못했다. 안 팀장의 대화 방식은 검찰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을 고용한 사람이 최태석이라는 사실과 그의 끔찍한 계획의 전말을 모두 털어놓았다. 모든 대화 내용은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다. 보고는 즉시 강민준에게 올라갔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해결사들의 자백 영상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영상이 끝나자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남은 것은 오직 얼음보다 차갑고 심연보다 깊은 분노뿐이었다. 최태석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그는 민준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맹세한 존재를 건드렸다. 이제 더 이상 자비는 없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점잖게 싸워줄 이유도 사라졌다. 민준은 자신의 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을 동원한다. 언론, 검찰, 금융감독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통해 버텍스 홀딩스와 최태석의 비리를 터뜨려라. 단 하루의 시간도 주지 마. 그의 제국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려.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강민준이라는 수호자의 분노는 이제 그 어떤 재앙보다도 무서운 복수의 폭풍이 되어 배신자의 제국을 향해 몰아치기 시작했다. 피할 수 없는 마지막 결전에 막이 올랐다. 강민준의 명령이 떨어지자 거대한 복수의 기계가 굉음을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 모든 방송사의 아침 뉴스와 신문, 일면 헤드라인이 버텍스 홀딩스와 최태석의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버텍스 홀딩스 최태석 대표 수천억 원대 횡령 및 아동 납치 교사 혐의, 5년 전 SJ 이노베이션 사건의 추악한 진실, 은성그룹이 제공한 완벽한 증거 자료들은 모든 의혹을 기정사실로 만들었다. 오정식 과장이 보관하고 있던 이중 장부 강민준의 서명을 위조한 계약서들, 그리고 최태석이 고용한 해결사들이 박서연 아가씨의 납치를 모의하고 실행하려 했던 모든 과정을 자백하는 영상까지 모든 것이 한나란시 약속이라도 한 듯이 터져 나왔다. 세상은 경악했고 대중의 분노는 들끓었다. 언론의 폭격과 동시에 검찰의 칼날이 최태석의 심장을 겨누었다.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버텍스 홀딩스 본사와 최태석 그리고 그의 공모자들의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5년 전 강민준에게 씌워졌던 억울한 누명이 이제는 범죄의 증거가 되어 그들의 목을 조여왔다. 배상무와 윤상철을 비롯한 공모자들은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저항 한번 못해보고 줄줄이 체포되었다.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개장과 동시에 버텍스 홀딩스의 주가는 역사상 유례없는 폭락을 기록하며 휴지 조각으로 변해갔다. 회사를 믿고 투자했던 수많은 투자자들은 절규했고 대출을 해주었던 은행들은 앞다투어 자금 회수에 나섰다.
최태석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거대한 제국은 단 하루 만에 재앙과도 같은 파멸을 맞이하고 있었다. 최태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속수무책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전화기는 불이 났지만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때 그에게 아첨하며 충성을 맹세했던 자들은 이제 그를 모른 척하거나 혹은 그의 죄를 폭로하는 내부 고발자로 돌변해 있었다.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사방이 절벽으로 막힌 고독한 섬에 갇힌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이성을 쥐어짜 최후의 발악을 준비했다. 그는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했다. 어떻게든 주주들을 설득하여 경영권을 방어하고 이 모든 것이 강민준과 은성그룹의 음모라고 호소할 생각이었다. 그것은 그가 던질 수 있는 마지막 승부수였지만 강민준이 파놓은 마지막 함정이기도 했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호텔 대연 회장은 분노한 주주들과 수백 명의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최태석은 초췌하지만 애써 당당한 표정을 지으며 단상에 올랐다. 그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은 억울한 음모의 희생양이라고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은 5년 전 회사 돈을 횡령하고 도망쳤던 강민준이 꾸민 복수극입니다. 그는 은성그룹을 등에 업고 우리 회사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가 열변을 토하며 주주들의 동정심에 호소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 회장의 육중한 뒷문이 활짝 열렸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문 앞에는 강민준이 그의 법률팀과 함께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진실을 손에 쥔 채 거짓된 왕을 심판하기 위해 돌아온 진짜 주인이었다. 민주는 천천히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장내에 무겁게 울려 퍼졌다. 그는 단상 아래에 멈춰서서 경악과 공포로 굳어버린 최태석을 차갑게 올려다보았다. 최태석 대표. 아직도 그 더러운 입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군.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모든 사람들의 귀에 똑똑히 들릴 만큼 힘이 있었다. 민주는 주주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저는 오늘 은성 이노베이션의 대표가 아닌 버텍스 홀딩스의 대주주 중 한 사람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말에 장내가 술렁였다. 은성그룹이 이미 버텍스 홀딩스의 지분 상당수를 비밀리에 매입해 두었던 것이다. 그리고 5년 전 최태석 대표가 저지른 모든 범죄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는 자신의 팀에게 신호를 보냈다. 연 회장의 대형 스크린에 5년 전 민준의 서명이 위조된 계약서들과 최태석과 공모자들이 비자금을 조성했던 비밀 장부의 내용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모든 증거는 명백했고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주주들은 경악했고 최태석의 얼굴은 이제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민준의 심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비수를 꺼내 들었다. 최태석 대표는 단순히 회사의 돈을 훔친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한 어린아이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스크린에는 해결사들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서 해결사들은 최태석의 지시로 박서연 아가씨를 납치하려 했던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진술했다. 그 끔찍한 진실 앞에서 연 회장은 분노와 경악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최태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미친 사람처럼 아니야, 거짓말이야 라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의 마지막 발악은 처참하고 비굴했다. 바로 그때 연 회장의 문이 다시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연자실해 있는 최태석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최태석 씨 아동 납치 교사 및 특정 경제 범죄가 중 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철컥 소리가 그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마지막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민주는 단상 위에서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최태석의 마지막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통쾌함이나 기쁨 대신 씁쓸하고도 무거운 안도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이 났다. 그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조용히 생각했다.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이라고. 최태석의 왕국은 그의 체포와 동시에 몰락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희대의 기업 범죄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주범인 최태석은 횡령 배임 주가 조작, 그리고 아동 납치 교사라는 죄목까지 더해져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곁에서 부역했던 공모자들 역시 법의 그물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차가운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버텍스 홀딩스는 공중분해되었다. 부실 자산은 정리되었고 핵심 기술과 우량 자산은 은성 이노베이션에 흡수 합병되었다. 강민주는 자신이 빼앗겼던 회사를 되찾은 셈이 되었지만 그는 과거의 영광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더 큰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자 세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몇 달 후 박진수 회장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죽음을 앞둔 자의 두려움 대신 모든 것을 이룬 자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워졌음을 직감하고 강민준을 조용한 서재로 불렀다. 그 자리에는 김 비서실장과 그룹의 법무팀장만이 배석했다. 그것은 은성그룹의 역사가 새로 쓰이는 순간이었다.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여러 서류의 마지막 서명을 했다. 그것은 은성그룹의 모든 의결권을 강민준에게 이양하고 그를 자신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박서연의 공식적인 법적 보호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이자 위임장이었다. 모든 절차가 끝나자 그는 민준의 손을 힘겹게 잡았다. 앙상한 그의 손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그가 전하는 무게는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자네가 처음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자네의 남루한 행색 뒤에 숨겨진 왕의 모습을 보았네. 박 회장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나는 틀리지 않았어. 자네는 내 기대를 뛰어넘어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네. 이제 이 제국은 자네의 것이야. 부디 차가운 골목에서 작은 아이를 구했던 그 따뜻한 마음으로 이 제국을 이끌어주게. 민주는 말없이 그의 손을 마주 잡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어떤 말로도 그에게 받은 은혜와 신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부와 권력의 승계가 아니었다. 한 남자의 평생에 걸친 신념과 한 아이의 미래 전체를 물려받는 신성한 의식이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다. 결코 그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로부터 며칠 후 박진수 회장은 잠을 자듯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그의 장례식은 그의 유언에 따라 가족들과 소수의 측근만이 참석한 채 조용하고 경건하게 치러졌다. 장례식 내내 강민주는 상주가 되어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켰다. 그의 옆에는 작은 상복을 입은 서연이가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는 이제 명실상부한 이 거대한 가족의 가장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첫눈이 내리는 겨울. 은성그룹 회장실의 거대한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하얗게 물들고 있었다. 회장석에 앉은 강민주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가진 복수자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수만 명의 직원을 책임지는 리더의 깊이와 한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의 온화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리더십 아래 은성그룹은
이전보다 더욱 투명하고 강한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아저씨 회장실 문이 활짝 열리더니 유치원을 마친 서연이가 발랄하게 뛰어들어왔다. 아이는 이제 민준을 회장님이 아닌 아저씨라고 불렀다. 아이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자랑스럽게 내밀었다. 그림 속에는 커다란 민준 아저씨와 작은 서연이, 그리고 구름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우리 보고 웃고 있어요. 민준은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려 자신의 무릎에 앉혔다. 그는 아이의 그림을 소중하게 받아들고 아이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래, 할아버지께서 우리 서연이 아주 대견해 하시겠구나. 그는 아이를 안은 채 창밖의 도시를 함께 내려다보았다. 한때 그가 모든 것을 잃고 절망했던 바로 그 도시였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 도시는 더 이상 차가운 정글이 아니었다. 그곳은 그가 지켜야 할 사람들과 그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가 있는 희망의 터전이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한 남자가 버려진 아이를 구했던 그 밤, 사실은 아이가 그를 구원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아이는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였고 그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으며 마침내 그를 이 거대한 제국의 수호자로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도 복수의 화신도 아니었다. 그는 한 아이의 보호자였고 한 기업의 리더였으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구자였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송이들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곁에 있는 작은 아이를 더욱 힘껏 껴안았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의 인생에 눈부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